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유례없이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시내에서 벌어진 우리 군의 행진을 보고 특별 편성 보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존슨입니다. CNN의 외교 안보 전문 기자로 이번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도착하자마자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으로 시작된 국군의 날 행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수 비행팀인데 FA-50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저를 도와주는 한국 취재원 미나 씨의 설명에 따르면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을 선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조종사들만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 조종사들은 모두 공군의 엘리트들로 구성되는데 조종사 선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최고의 기량과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고 했죠. 심지어 기존 요원들의 만장일치로 새 요원이 선발되다니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설명을 들으며 행사를 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하늘에서 대형 태극기가 에어벌룬에 매달려 부양하는 모습이었죠. 이건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이 행사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서울을 수복하고 태극기를 개양했던 그 순간을 재현하는 거라며 우리 국군의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했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대형 태극기 행진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가로 15m에 세로 9.4m의 거대한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영웅 해병 박정모 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이사단 소대장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특히 이 행진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서 눈에 띄었어요. 외신 반응이 약간 엇갈렸던 점은 이전 문재인 정권 때는 국군의 날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 강한 안보의식을 보여준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이 행사를 위해 너무 많은 인력이 낭비된다는 의견도 있었죠. 행진에는 ROTC 후보생들과 RNTC 특성화 고교 학생들까지 동원되었거든요. 게다가 예비 제향군인회 회원들도 함께했는데 미나 씨는 제향군인회는 11만 명의 회원을 가진 최대의 안보단체라고 설명했어요. 한자리에 대한민국 군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행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나 씨는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굉장하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역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국의 아픈 역사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했죠. 미나 씨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었죠. 그러자 미나 씨는 10월 1일은 여러 의미가 있다며 6.25 전쟁 때 우리 군이 38선을 처음 넘은 날이기도 하고 공군이 창설된 날이기도 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북진 통일의 의미와 국군 완성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날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을 보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한미 동맹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죠.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의 복잡한 외교 관계를 지켜봐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미 동맹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동맹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동료들도 많은 편이에요. 심지어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기자도 그래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일에 끼어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동맹은 우리에게 부담만 될 뿐이야 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때론 회의실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전 달라요. 특히 한국과의 동맹은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 이유를 꼽자면 너무 많죠.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솔직히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예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도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실제로 그 가치를 위해 피를 흘렸어요.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을 도왔어요. 그때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했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일본은 동맹국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특별하죠.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게다가 현재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떠올려 봤을 때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고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에요. 최근 한국에서 내놓은 엄청난 방산 기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K9 자주포나 KF-21 전투기 같은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도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해요. 또한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미국이 쓰는 스마트폰의 메모리 칩 대부분이 한국산인데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건 우리 미국에게 엄청난 이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국토가 너무 작아서 뭐 제대로 된 역할이나 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사실 그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토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사이에 있죠. 미국이 절대 우방으로 삼을 수 없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경쟁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에요. 만약 한국이 없다면 우리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아마 알만한 전문가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제압할 수 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죠. 바로 북한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정말 고마운 건 한국이 최전선에서 이 위협을 막아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죠. 한국이 아니었다면 북한이 금세 날뛰어서 전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저는 무조건 제가 가겠다며 후배 기자들을 다 제치고 한국행에 올랐죠. 편집장님께 제가 꼭 가야 합니다 라고 열렬히 주장했거든요. 다른 기자들이 어찌나 가고 싶어 하던지 저보고 선배는 긴 비행시간을 버티기도 힘들 거라며 자기들이 가겠다고 우기지 뭐예요. 후배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건 한국이니까요. 솔직히 다른 나라였다면 저는 절대 안 갔을 거거든요. 특히 중국이면 비자 발급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위생관념 때문에 말도 못하게 괴로웠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중국 여행은 정말 악몽 같았죠.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 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끔찍했어요. 거리에 뱉는 침소리는 이제 트라우마가 됐고요. 게다가 관광지마다 너무 붐비고 줄 서는 문화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죠. 택시 기사들은 바가지 요금에 거스름 돈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스모그까지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이라면 무조건 가야죠. 저는 작년 한국에서 나로호 발사 취재차 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로호 발사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행운을 누렸거든요. 그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나루호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력에 놀랐고 그 순간의 열기와 환호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죠. 나루호 발사 성공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끈기와 기술력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가 한국에 간다고 밑에 후배들이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선배 또 한국이요? 이번엔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어요? 후배들한텐 미안하지만 한국은 갈 때마다 영감을 많이 주는 나라라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이번 한국 국군의 날 행사는 정말 기대가 큰 만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놓쳤기 때문에 올해는 꼭 보고 싶었죠. 어느 정도 행사가 마무리되고 저는 다른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 보니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가장 처음 일본 기자와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이 너무나 복잡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제가 CNN 기자라고 자기소개를 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 좀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냐고 물어보니 주저없이 현무5 미사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일본에는 그런 무기가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 부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그의 말에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이런 군사력 성장으로 일본 내부에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일본 내부에서 안보 정책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경파는 즉각적인 군비 증강으로 한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온건파는 한국에 협조하며 최대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했죠.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얽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마냥 군비 증강을 할 수도 없는 이유는 일본이 현재 경제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 기자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정치인들과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일본 기자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 일부 극우혐 한파들은 시위까지 벌이며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 정도면 충분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여건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 핵을 개발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보복을 받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미일 동맹의 균열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일본 기자와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중국 특파원으로 보이는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게 미국 기자가 맞냐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속보로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비장한 그의 표정을 보며 당연히 바로 써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길 중국 최고 지도부가 현무5 대응을 위한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 회의에서 극비 군사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빠르게 대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팩트체크가 안 된 내용을 허위로 쓸 수 없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달라고 했죠. 좀 더 정보를 빼내고 싶은 목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진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들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며 그 증거가 되는 사진을 몇 장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해커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 중국이 이 악물고 작정했구나 싶었어요.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 현무5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내기만 하면 중국이 카피하는 건 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이 다음 달에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해요. 이건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무력 과시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한국의 현무5가 불러온 파장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중국 특파원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현무5의 등장이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이번 일로 북한과의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중국 특파원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뒤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과 북한이 비밀리에 극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이 회담에서 양국이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피로 맺어진 혈맹을 재확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움직임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도 안 갔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북한에게 현무5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 무기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번 현무5가 개발되기도 전에 그 위력이나 파괴력을 상상해 봤을 때 북한이 현무5로 인해 자국의 지하 시설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거죠. 게다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첨단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새로운 냉전의 시작인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중국 특파원의 말을 들으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해주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를 이용해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이런 얘기를 흘리는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대해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일단 그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중국 특파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북한에게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폭탄급 소식이었어요.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알려지고 나서 북한이 평양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이 퍼레이드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현무5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겠죠. 특파원은 이 퍼레이드가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주변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북한이 더 깊은 지하의 거대한 도시를 건설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는 거예요. 현무5의 위협에 대비해 핵심 시설과 지도부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하 도시는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곳이라고 해요. 중국 특파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와 이란의 미사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무5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북한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중국 특파원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신이 더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특파원과의 얘기를 대충 마무리하려고 했고 그는 아까 했던 얘기들을 꼭 속보로 써달라며 신신당부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 일의 진위를 미나 씨와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죠. 미나 씨는 최근 북한 지역에서 의문의 인공지진이 감지되는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핵실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장기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죠. 이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 따르면 현무5의 위협으로 김정은이 지하 벙커를 관리 감독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현무5의 위협에 대비해 더 깊고 견고한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시설들은 현무5 때문에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위치해두고 첨단 기술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중국의 지원도 따른다고 했죠. 어쨌든 현무5가 가지고 온 변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나 씨는 러시아 정보원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제게 들려줬죠. 러시아는 이번 현무5의 등장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정보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급히 배치하고 있대요.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설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현무5로 인해 바뀐 동북아 군사 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가 북한과 비밀리에 군사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는 정보예요. 아까 중국 특파원이 말해줬던 정보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 협정에는 현무5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기술 공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현무5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기도 바쁠 텐데 이건 정말 푸틴의 발악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미국의 꽤나 위협적인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두 나라가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을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북아 안보회의를 개최해 러시아가 이 지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이게 만약 성사되면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미리 다른 나라들과 로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꽤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거슬리는데 한국까지 소외시켜버리면 영향력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렇게 미나 씨와 헤어지고 나서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한국 군대의 경이로운 모습과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 가져온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죠. 문득 한국 국군의 날 행사를 궁금해하던 CNN의 동료 기자가 생각났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었죠.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대화에 집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봐요.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 주워 보니 액정이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화면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수리비를 주겠다면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주더라고요. 제 번호를 받아가기까지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수리를 맡기면 일주일은 걸릴 텐데 미국에 가서 고쳐야겠다 생각했고 수리비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결국 제 잘못도 있었으니 괜찮다고 말했죠. 호텔로 도착해서는 긴급하게 써야 할 기사를 먼저 써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와 바로 책상에 앉아 흥분된 마음으로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다 쓰고 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넘어 있었고 지쳐 바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한국 군사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사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솔직히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공개한 무기들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현무5에 대해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무5는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상징하는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더 발전된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다만 지금은 국제조약 때문에 개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좀 무서워졌습니다. 사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번 현무5로 그 생각이 더욱 견고해지기도 했고요. 저는 언제부터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여쭤봤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50년도 전에 개발을 시도했던 정도라면 사실상 핵개발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그때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수님께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한국 내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쉽게 얘기할 순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공식적인 의견으로는 적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자주 국방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해요. 현무5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이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간섭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하셨죠. 저는 혹시나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다가 금방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교수님도 지금 단계에선 절대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교수님께선 한국 내에서도 일부는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도 어느 정도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슬며시 얘기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가 떠올랐어요. 특히 오물풍선 투척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심각한 생화학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잖아요. 북한은 최근 수개월간 대남 선전물과 함께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보내는 도발을 지속해왔는데 이 풍선들은 주로 접경 지역에 떨어져 환경 오염과 위생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켰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생화학 무기 사용의 전조일 수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화학 무기의 존재를 고려하면 안보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하셨죠.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에서 자체 방어 능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해요. 현무5와 같은 첨단 무기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제 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했던 그 남자였죠. 휴대폰 액정은 고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수리에 일주일 넘게 걸릴 텐데 이틀 뒤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어디서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제 말을 듣더니 1시간이면 된다고 하시면서 직접 수리점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하지만 걱정도 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건지 믿기질 않았거든요. 만나자마자 제 의심스러운 눈빛을 느꼈는지 그분은 웃으시면서 한국에선 일주일 걸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한국의 수리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저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복무가 의무라는데 군대를 다녀오셨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분은 군대 이야기에 관심이 많냐고 물어봤고 저는 군사 전문 기자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분이 예전에 군 복무를 하셨던 경험담을 들려주시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혹한기 훈련 얘기가 인상 깊었죠.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며칠씩 야외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눈 속에서 잠을 자고 얼어붙은 식량을 녹여 먹으면서도 훈련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특전사 훈련이 아닌 이상 그런 강도로 훈련하지 않는데
한국 군대의 훈련 강도는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화생방 훈련 얘기도 들었어요. 독가스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 방독면을 벗고 본인의 이름과 군번을 외치고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 훈련인데 한국 군인의 정신력으로 모두 버텨낸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수리점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군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행군 중에 군화 밑창이 다 닳아서 맨발로 걸었다는 이야기나 하루에 2시간씩만 자면서 일주일 동안 훈련받았다는 이야기 등을 들으니 한국 군인들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저는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분은 이런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정신력과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철저한 훈련이 있었기에 이런 첨단 무기 개발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돼서 휴대폰이 고쳐졌다며 수리 직원이 제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보통 며칠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휴대폰을 받아들고 보니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 군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 기사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내일 식사를 대접해드리겠다고 하곤 헤어졌죠. 또다시 호텔로 돌아와 오늘 교수님과 나눴던 대화에 한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신없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 발전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고민되더라고요.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감탄한 외신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국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에 대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